일반 오피스 14, 15만 섹션 오피스에서 조금 작게 하려면 일반 오피스는 한 25평 정도 된다고 하는 전용 면적이 일단은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있어요. 내리시는 그렇죠. 근데 탁 터놓고 대놓고서 외부 공간이 수면적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저거 호실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는 두 호실이었고요. 아, 두 여기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호실들은 원래 막아놨던 호실. 그냥 나간 걸로. 시행사에 이건 이미 다 나갔다. 라고 못 팔았던 호실인데 저희가 이 위에는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나요?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높은 거 지금 얼마나 선호하시는 나갔나요? 몇 지금 프로 정도? 25% 정도 되셨어요. 가장 선호하는 호실들은 이 코너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꺾인 면적이 이쪽 베란다, 그러니까 베란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6평이라고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9평. 모서리가 좋은 거네. 그렇죠. 양방을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남동.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 라인은 거의 다 나왔어요. 안 들어가시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구례역 인근에는 전부 아파트 단지와 구례역 주변은 완전히 상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볼펜하고 저거 없는 좀. 요거 책 가방에 항상 종 상업적입니다. 밤에는 뭐 번쩍번쩍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주변은 다 아파트 단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그림대로 아파트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장 가까운 게 저희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뭐냐면 그 김포 이신도시 지역입니다. 이신도시와 구례역 딱 접경 지역이 저희 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신도시는데 예,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예. 확정. 저희가 220만 평으로 지금 확정이 됐고 추가로 200만 평을 추가할 겁니다.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기 1차로 나온 거라 제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자, 뭐 지금부터 촬영하시나요? 예.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김포 지식산업센터 예. 여기 보시면 예. 김포 비즈나인, 예. 상부 비즈나인인데요. 예. 지식산업센터 총괄본부장 최강빈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예.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 사업지는 김포 구례역에 있는 일종 상업지역에서 700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업지를 갖고 있는 그 김포 비즈나인 삼부건설에서 삼부건설. 삼부토건. 삼부토건. 자, 메리트는 김포를 예전에 김포를 아시는 분들은 아직도 시골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김포에서 유일하게 또 일종 상업지역인 구례역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뷰를 보고 싶으시면 저쪽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마트를 비롯해서 메가박스, 일종 미락 상업시설이 있고요. 김포공항 산업단지, 그리고 경단 산업단지,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례역에서 도보로 800m입니다. 800m. 그리고 옆에 한강신도시 호수공원이 있고요. 파르크 옆에 한강 스포츠센터가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 필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핫한 게 김포에 GTX B가 들어오느냐 인천으로 가느냐인데 사실 인천에서 제안한 거는 인천과 김포 두 개를 들어오는 Y자 노선을 제안을 했어요.
김포는 김포 단독 노선을 시작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것이 컨택이 되더라도 김포에는 반드시 GTX-D가 들어옵니다. 올 6월에 발표 예정이고요. 이미 김포시 시민들은 이미 확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아파트도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김포와 갑자기 그 D라인 때문에 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대신에 아파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여전히 비규제 상품이고 정책 지원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아파트와 다르게 80%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지원 자금으로 받으면 1%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80%까지는 신용도만 좋으시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리고 가장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기획 재정 문제라고 있습니다. 아까 GTX D라인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지도에도 보시면 이게 15,000평도 되는 기획 재정부 부지인데 등기부등본을 띄워가도 기획 재정부 부지도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여기 GTX-D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포시가 여기 한강신도시, 제2신도시까지 생겨버리고 하면 제2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을까. 아니면 행정타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GTX-D 라인이 굳이 이 부지에 들어올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뭐 장기역이라든가 우승역으로 들어와도 되고 구례역으로 들어와도 상관없고. 근데 이 환승역이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 GTX-D 라인이 들어온다는 건 저는 별로 신뢰성이 없고, 여기는 기획재정부 부지 땅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정책 관련된 그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신도시 예정되어 있는 걸 보면 제2청사나 행정타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건물은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2청사가 들어온다 하면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2청사가 들어오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고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거 발표되면 이제 저희 건물 그냥 바로 끝날 거예요. GTX-D만 발표돼도 이미 많은 호재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돼서 하고 있고, 사실 김포는 다른 향동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김포를 좀 무시하고 낮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시겠지만, 지금 향동지구나 좀 더 분양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매략 기본 지하가 8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까지 분양가가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400만 원대부터 700만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인 지금 아파트나 이런 거 발전된 김포의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 해보시고 평가해 보시면 선택하시기 좋을 거고요. 바로 옆에 저희 건물에서는 호수 공원이 조성이 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조망권 라인들은 지금 먼저 나가고 있고, 이왕이면 뭐 물론 일을 하다가 밖에 갔을 때 호수가 보인다는 거 어쪽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필지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저런 조망을 나오는 곳들을 먼저 선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진 선택을 하실 때에도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또 향도 남동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뭐 크게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사항 중간에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요,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그때는 제조하는 사람들, 공장들을 이제 왜 공장들 예전 공장들 기억나시죠? 일일이 이렇게 달려 그런 공장들을 정부에서 당신들한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줄 테니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당신들한테 내가 뭐 법인세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중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한 게 지식산업센터인데 제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첨단 기업들, 지식 관련 그리고 뭐 이런 첨단 관련 이런 기업들, IT 이런 쪽 기업들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개념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혜택은 저희 김포가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다 보통 과밀 억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과밀이 돼 있어요.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서울들은 다 과밀 억세 지역.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과밀 억세 지역인데 김포는 아직 성장권역. 그럴 경우에 이 표를 보시면 과밀 억제권에서 성장권역으로 공장이나 이런 제조 업체들이 이동을 할 경우에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오, 감면이에요? 예. 대박이다. 취득세는 50% 그건 감면이고요. 법인세는 4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50% 감면. 정책자금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37.5%, 그리고 80% 이상 대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권역에 있다가 성장권역으로 이동을 하면 추징금이 나옵니다. 성장권역 과밀권 있다가 과밀권으로 가면 추징금이 나오고 과밀에 있다가 성장권으로 오면 이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에서 너무 이 수도권에만 몰려있지 말고 조금 이동을 해주면 내가 당신들한테 세금을 줄게, 혜택을 줄게. 그런 거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보면 대출 규제가 많이 심해져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출 규제 엄청 이제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대출을 80%, 실기업체는 심지어는 90%까지 해줄 테니 정부 정책자금 지원으로 해서 1%대에서 많으면 뭐 3% 정도를 가져가라. 대신에 좀 이동을 해서 깨끗한 곳에서 이 커뮤니티나 이런 거 잘 관리되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포도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김포에서 김포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산업단지, 산업단지에서 이동하는 분도 계시고, 일반 영세했던 그 공장에서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고양시나 일산 지역에서 과밀권역에서 성장권역으로 오면서 세금 혜택을 또 보기 위해서 김포로 이동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부천 뭐 이런 데서도 오시는 분도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거 혹시 중간에 그러면 이제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실입주 하시는 분들하고 틀린 점 있나요? 예, 틀립니다. 네. 투자로 하시더라도 여기는 이제 사업자를 내고 들어오셔야 가능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더라도 일단 여기에 맞는 사업자를 내시고 나중에 입주하실 때 거기다 임대사업을 추가하시든가 임대사업자로 변경을 하시든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만약에 과밀권에서 성장권으로 오실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분들은 그런 혜택까지는 못 받겠죠. 대신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혜택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일반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취득세입니다. 요것만? 예. 네. 그러니까 과밀업체권역에서 성장으로 김포로 오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실입주 기업들은 저걸 다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저 혜택까지는 받을 수 없어요. 단 일반 투자자분들이 좋은 건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입주자들이 자주 이동을 합니다. 자주 뭐 3개월, 6개월, 1년 사이에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이거를 다 주인이 손을 봐줘야 돼요. 좀 세세하게 청소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저희는 이 지식산업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모난 공간입니다. 관리비만 내면 저 이제 청소나 이런 거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건 당연하고요. 자, 일반 네모난 공간, 본인들이 쓰는 공간에 일반 기업들이 임대로 들어옵니다. 단 안에 인테리어, 지금 여기 인테리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저 입구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닛입니다. 12평짜리.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해요. 이것도 엄청 크네요. 네. 기업들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건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에도 자동문 설치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3년, 5년 기본입니다. 이동을 잘 안 해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고 인테리어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갈 때 그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해놓고 나가면서 이거 그냥 철거 안 하고 그냥 저희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분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두시고요. 다음 분들을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하면 그때 철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저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거를 좀 주실 수 없나요? 150, 100만 원이라도 줄 수 없나요? 나는 그냥 철거하세요. 그럼 그걸 어디 딴 데 가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가고요. 만약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다 철거해달라 그러면 그냥 업체가 철거를 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가 다시 본인들에 맞게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셨을 때 처음에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네. 오피스텔도 그렇고 네. 이사가센터 그렇고 처음에 한 6개월 정도의 공시를 뭐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공실은 계시고요.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들어오면 이거는 뭐 오피스텔처럼 3개월, 6개월에 자꾸 이사를 하지 않고 한 번 들어오면 보통 기본이 3년에서 5년 그 이상. 근데 나중에는 그 기업이 이거 저희가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매 이런 게 다 제한이 돼 있잖아요. 몇 년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어요. 저희는 전매는 무제한이고요. 사는 순간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투자하기에는 가장 최적 상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법인으로 이제 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어떤 네. 사업자를 뭐 어떤 걸 내야 되나요? 아니,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정관은 어떤 거 들어가? 네? 정관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랑은. 업종만 맞으면 돼요. 업종. 예. 주로 뭐 컨설팅업이나 뭐 이런 거 되나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부동산 컨설팅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거의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이라면 예. 이제 저희 부동산 컨설팅업을 내고 컨설팅업도 임대를 줘도 가능하고요. 상관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산에 그렇게 들어갈 수 내고, 있는 업종이에요. 내고 대신에 그걸 내고 임대를 주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임대사업자를 추가를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 추가를 해야 된다. 추가. 임대사업자 없이 임대를 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지식기반 사업이라든가 IT라든가 제조업, 공장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은 지하나 공장 관련된 거는 지하 쪽이나 낮은 층으로 선호를 하고요. IT 쪽은 아무래도 좀 높은 쪽을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14, 15층이 저희가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지하 3층서부터는 지하 3층서부터 지상 3층까지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바로 건물 앞에다가 주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1층, 1층은 뭐 당연히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사무실 앞에다 차를 적재할 수 있고 트럭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2.5톤 이상, 3톤 정도, 3.5톤까지도 가능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적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 제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찾기 때문에 모든 지식산업센터는 드라이브인이 가장 선호가 됩니다. 1순위가 드라이브인이군요. 그리고 IT 기업이나 중간 뭐 다른 기업들은 사실 드라이브인은 단점은 먼지가 많다는 거겠죠. 예.
이렇게 깔끔한 공간에서 네. 또 있기를 원하고 저희 4층은 또 중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3층까지 드라이브인이 되고 그 이유는 없으니까 4층에다가 공원을 설치를 해서 4층은 지금 전층으로 계약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4층, 5층은 지금 묶어놓은 상태예요. 7층, 8층, 13층까지도 그냥 단순한 제조용이 아닌 그런 사업장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쓰게 되고요. 네. 그리고 14층, 15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섹션 개념으로 해서 아까 요 전에 보다 반으로 잘라놓은 네. 소규모 IT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정도 크기면 이 방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여기가 12평짜리 섹션 오피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여기가? 예. 근데 크네요 생각보다. 여기가? 네, 12평 정도. 네. 그 입구에서부터 거기 그 방은 정말 크겠네요. 아무래도 전용 면적 25평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분양 면적은 저희가 전용률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37%, 뭐 40% 이런 정도 되는데 저희는 전용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방 하나에 몇 평씩 되나요? 25평에서 3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평에서 30평이면 이제 800만 원대라고 하셨나요? 아니, 얼마예요? 방 하나에? 600만 원대, 아 네. 네, 600만 원대고요. 제일 저렴한 건 저희가 400만 원, 지하 3층 같은 경우에는 410만 원대부터 아, 그리고 14층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네. 700만 원대까지. 그렇게 그럼 있는 얼마나 하나요? 방 하나에? 뭐 이 실당 정도? 다 틀리겠죠? 네네. 예. 735 정도는 얼마나 할까요? 글쎄요, 이제 가격표를 봐야 하는데, 네네. 가격도 알려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가격표가 지금 없으니까 어림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분양 면적은 5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억 천 정도 하네요. 평균가를 보시면. 네. 그거보다 저렴한 호실도 있을 거고요. 저희 중간층 얘기 드린 겁니다. 네. 한 7층 정도? 3억 천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10% 정도를 걸어야 되나요? 예, 3천만 원을 일단 계약금으로 내시면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4월 말 정도에 중도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중도금은 50%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90% 정도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80% 정도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10%를 제 돈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되나요? 네? 대출이 좀 전에 80%가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10%를 계약금을 걸고 80%가 대출이 나왔을 경우에는 10%의 그 자본금 투입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그 80%가 신용도가 좀 괜찮아져서 80%가 나온다 그러면 처음에 10% 내시고 네. 잔금 때 10% 내시는 상태예요. 잔금대는 한 언제 정도 되나요? 저희 입주 예정이 23년 4월 예정이니까요. 그때 10%를 마저 마련하는 그때 10%를 마련하시면 됩니다. 어, 중도금 자산은 4월에서 늦어도 5월 달에 국민은행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럼 이게 몇 년, 3년 정도 2023년까지 빌리는 거예요, 계속? 2년 대출 정도 남았죠. 2년 동안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게 아직 아니죠. 지어져야죠. 대출 기간이. 대출은 네. 지금 중도금 대출은 단체 대출이기 때문에 빌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저기 3부 토건을 베이스로 해서 믿고 국민은행에서 그냥 대신에 신용도가 너무 나쁘신 분들은 이제 대출이 안 되시니까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게 개인으로 해야 돼요? 법인으로 대출 받아야 돼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으로 하든 개인 사업자로 하든 법인 사업자로 하든. 아, 법인 사업자는 대출 규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법인 신용도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를 내시고 계약을 하시고 중간에 그 중도금 자사하실 때 오셔서 중도금 자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입주 시점에 본인 자금 여력에 따라서 80%를 대출을 받겠다, 80%를 대출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10%는 본인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창업자금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것도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건물이 지어지면 여기서 내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분들한테 창업지원금이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난 그냥 임대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만 창업자금 받은 거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를 받았는데 내가 그냥 임대로 돌리겠다. 그것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기 쉽다. 그리고 지산 같은 경우에는 오릅니다. 이 보통 모든 지역이 다 그랬어요. 부산, 뭐 서울, 뭐 모든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죠. 강키는 2배까지도 오르고요.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가격 안 오르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오릅니다. 김포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포가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GTX D가 들어오고 그 5호선 연장이 되고 인천 2호선 연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들이 다 완성이 되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세권이고 5호선 연장은 확정인가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인천 2호선도 신여가요. 마찬가지고요. GTX D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포 시민들은 거의 다 확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나오고 있고 2월에 공청회를 열었고 공식적으로는 6월에 발표됩니다. 그렇게 발표되면 갑자기 김포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김포에 지금 기획산업센터가 뭐 많다. 하지만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신도시라든가 그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규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산업단지들이 다 외곽에 있어요. 그쪽에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이 뭐냐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 모집이 힘들다. 직원들이 힘들다. 네, 직원 모집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머니까 그치. 자가 운전을 하고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 업체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직원 수급이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옆에 있는 기획재정 땅이 그 어떤 제2청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저희 건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호수공원 조망 되는 호수 같은 경우는 그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이 아니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서 있잖아요. 아까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할 때 1등부터 뭐 이렇게 등수를 좀 매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것부터 선택을 해라. 뭐 이런 거를 약간 지식사업센터 초보 투자자들한테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이브인을 먼저 선택을 해라. 뭐 섹션 오피스를 선택해라. 뭐 이런 거를 약간 매칭을 꼭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꼭 이제 이 비즈나인도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지식사업센터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사업센터에서 투자 시 유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좋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식산업센터는 투자라 그러면 드라이빙이 좋습니다. 투자. 왜냐하면 나중에 적어요. 이런 거 적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드라이브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매매할 때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선호도가 드라이빙이 높습니다. 드라이브는 좋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작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얇게. 여기 외부 면적이 있습니다. 이 외부 면적은 뭐냐면 그게 테라스 공간인데요.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이 코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이 2배죠. 그래서 코너 자리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벽이 아니라 유리로 되기 때문에 외부에 이 전경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을 볼 수 있는 양창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를 당연히 1순위는 드라이브인의 모서리가 그렇죠. 제일 좋다. 그래 저거 자리가 제일 좋다 저거. 드라이브는 코너자리고요. 지리산센터. 다른 어떤 외부에 있는 테라스가 있는 호실이라 그러면 그거는 거의 1순위가 됩니다. 외부에 테라스 있는 걸 적어요. 이거 지리산센터 투자 시에 이 팁을 주셔야지. 어떤 지식산업센터에도 그런 호실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딱 보면 눈에 띄는 호실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높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높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높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설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몇 개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산에 엘리베이터 몇 개인지. 저희 비즈나인의 특장점이기도 한데 저희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지식산업센터들 보면 보통 엘리베이터가 8개 정도. 근데 저희 지식산업센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18대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건물에 7, 8층, 4층, 5층 올라갈 때 느껴보면 그것도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특히 점심시간 이럴 때 맞아. 시간 때 빨리빨리 내려가야지. 만약에 10층에서 내려온다. 거의 모든 층에서 씁니다. 그리고 탈라 그러면 만석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많은 곳 굉장히 들어가면서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생활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저층 1, 2, 3층을 선호를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지하 3층에서 3층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선호가 되겠죠. 위에 10층 하고 올라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뭐 중앙이나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뭐 선호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꼭 남향이나 뭐 아파트처럼 동향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북향이 더 좋습니다. 북향이 더 좋다. 들어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향이 좋다? 아파트니까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남향을 하셨는데 향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자, 남향을 했을 때요. 기업이 입주를 하잖아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창문부터 막습니다. 그 브라인드부터 설치를 해요. 그렇죠. 거의 브라인드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북향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풍수질이라고 하나요?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쪽은 방을 북향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좀 심신이 안정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북서양 뭐 이런 쪽. 남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남양 선호하잖아요. 남양양 선호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존에 경험해본 입주업체들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공사가 브라인드 공사고요. 창문 막고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를 볼 때 빛이 들어오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대신 북향은 열어놓고 있을 수 있어요. 열어놓고 그냥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런 걸 말씀드려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돼요. 네, 참고하시면 좋고. 그럼 이제 드라이브인하고 두 번째는 또 지하에도 많이 있잖아요. 제조용 공장들은요. 어떤 점을 포인트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제조용 공장들은 지하 1층, 2층도 선호합니다. 1층, 2층도 선호한다. 프레스 같은 걸 이용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이 되면 소음에 관련된 장치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밑에 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쿠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소음을 좀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지하를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층 가서 밑에 층에 피해 없이 하려는 제조용 공장들도 많고요. 저희는 들어올 때 일정 소음이 넘거나 아니면 오폐수가 많이 발생되든가 뭐 어떤 먼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발생되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폐수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거나 노폐물이 많이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업체가 있다면
자체 그 시설, 네. 네, 시설을 하든가 하청업체를 둬서 네. 그 오폐수에 관련된 거를 다 처리해야 돼야 네.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포의 인구수가 지금 47만 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찾아오고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지상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이제 저희한테도 좋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수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인구수가 늘어나면 네. 좋은 점이 많죠. 그 지자체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신도시 한강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되려면 아직 시간 좀 남았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은 김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나요? 당연히 되겠죠. 음. 인구수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은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 않을까. 야, 일단 이게 다른 지산에 비해서는 일단 평당가가 600만 원 초반대라 일단 부담이 없네. 네, 지금 향동지구 고양시의 이제 향동지구에 들어오는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지하가 8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지상은 1,200만 원대까지 갑니다. 저희가 반값이라고 여기도 지금 5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쪽이 좋다, 그쪽이 좋다, 뭐 딱히 뭐 어디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지금 지산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지역? 지금 여기는 들어올 지사는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몇 년간 계획이? 저희 PC 주변에 지산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아예 없어서. 이게 몇만 평이에요? 3만 평.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죠? 기획재정부 부지가 15,000평이에요. 여기는 기업자입니다. 기업자로 되어 있고요. 네. 지산은 몇 평이 되나요? 저희는 연면적이 3만 평입니다. 여기가 3만 평이죠. 연면적이요. 전체 면적.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땅만 면적은 몇 평이에요? 7,000평입니다. 7,000평. 와, 엄청나네요. 야. 그러니까 이동 라인이 가장 선호돼요. 기획재정부 부지는 이쪽서부터 이 뒤쪽까지. 지금 저 지도는 이렇게 저건 뒤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아 이렇게 드라이빙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기획재정부 부지가 호수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네, 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계신 쪽이 남향이고요. 그럼 이쪽은 남동향, 근데 꼭 그리고 이 도로는 올림픽대로 연장입니다. 여기가요? 이 옆에 지나는 도로가 올림픽대로예요. 올림픽대로에서 연장이 됩니다. 제가 저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주실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따 기획재정부 부지 나올 때까지 보시죠. 이거 그냥 언제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음 달에 될 수도 있고. 다 채워야 예. 돼요. 지금 그냥 중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12월부터 보면 1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금 떨어져서 촬영하시면 다 들어올 텐데요. 예, 드릴게요. 메일로 드려야 됩니다. 네. 법정 얼마예요? 상관 얼마예요? 이게 지금 2층이 3억, 밑에가 5천. 5억. 35억, 5억. 그래서 35억. 35.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하겠다. 독점 상가를 독점으로 독점 상가를 소유해라 이랬는데 책이 그리고 보고. 뭐 지하에 식당도 지금 독점으로 드릴 예정이고 뭐 스크린 골프라든가 경정리 본인들이 원하면 독점으로 상가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